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일마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증시각도TV에서 정말 모시고 싶었던, 한 1년 넘게 모시고 싶었던 분을 드디어 모셨습니다. 전 한국은행 자문역이셨고 이제는 작가로 등단하신 차현진 박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누추한 곳을 와주셔가지고. 아닙니다. 저도 여기 한번 관심이 있어서 와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학생들 입장이에요. 예. 우리 박사님에 대해서는 박사님 쓰신 책들을 금융 오디세이나 이런 것들을 읽어가면서 고맙습니다. 공부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 한국은행에 계셨던 분 중에서 가장 그 일반인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은행을 일반인들한테 알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차 박사님이 아니실까 싶거든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된 거는 이제 독일 책방으로 모셨는데요. 이번엔 저자와의 대담은 아니고 저자가 외국 사람이라 추천인과의 대담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읽어봤는데 정말 재밌게 너무 잘 그렇죠? 읽었어요. 예. 너무 재밌어요. 예. 돈에 대한 규정도 그렇고 그다음 중앙은행과 사회 시스템 간의 그 관계 이런 것도 재밌었고 그다음에 새롭게 다가오는 디지털 화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코인, 그 다음에 어떤 큰 기업들, 빅테크들이 이렇게 점차 확장되어가는 화폐의 범위, 그들이 장악해가는 그런 흐름들,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동의도 많이 되는 책이었습니다. 예, 저는 이 책을 처음에 알게 된 게 마침 카카오 사태 날 때 즈음이었는데. 또 지금은 또 자산거래소 FTX가 네. 또 파산하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시스템의 중심에 있는 거가 붕괴되었을 때 어떤 위기가 닥칠지도 생각하지 않고 현금 없는 사회로 무작정 달려가느냐 하는 그 경고를 준다는 의미에서 이 책이 상당히 사회적인 임플리케이션도 있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신기했던 게 우리 중앙은행에 계셨던 분 입장에서는 오히려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디지털화되는 그 통화의 디지털화를 되게 편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인식을 했는데 책을 읽으면서 조금 많이 신기했어요. 이거는 현금을 지지하는 책인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테크 사회로 넘어왔을 때 이렇게 현금을 지지한다는 거는 테크의 흐름과는 조금 반대되는 오히려 속도를 늦추는 그런 흐름으로 느껴졌거든요. 예. 사실 제가 한국은행에서 뭐 여러 가지 일을 맡았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현금 없는 사회를 담당하는 금융결제국장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때 사실 약간 찝찝하면서 마음 한켠으로 이거 아닐 수도 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저랑 똑같은 일을 하는 각국 중앙은행들의 그 금융결제국장들 모임이 있어요. 거기 BIS 회의에 가서 사석에서 만나보면 다 저 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러던 차에 이 책을 보고 이 말이 정말 맞는데 이건 좀 한마디 해줘야 되겠다 하는 거를 느껴서 제가 이 책에 추천인까지 돼서 책을 추천하게 됐는데 디지털이 만능은 아니다 하는 솔직한 고백이 들어가 있고 이 저자 자신이 그 금융기관의 트레이더로 오래 근무도 했었고 또 비트코인 초기의 투자자였으며 이더리움은 개발 단계에서도 발을 담궜던 사람인데 이거는 아닌가비요 하고 이제 좀 고민이 담겨 있는 책이라서 저도 아주 좋았습니다. 저 뒤에는 제가 이제 촘촘하게 못 읽어봤는데 사실 뒤쪽으로 가면 당연히 그럼 이제 비트코인을 막 여러 같이 지지하겠구나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런 부분 흥미로웠는데 아예 그냥 말 나온 김에 책 제일 마지막에 살짝 다루었던 얘기를 먼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현금 없는 세상이 되면 이 책 마지막에 중앙은행은 필요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신에 중앙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즉 CBDC라고 불리우는 그걸 통해서 기존의 은행권의 그 능력들을 무화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중앙은행에 나갈 것은 CBDC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과 같은 이렇게 약간 하이브리드한 상태를 계속 지속해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테니까 그 이상은 나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CBDC도 그렇고 네. 비트코인도 그렇고 네. 한계가 있다 하는 게 궁극적인 메시지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좀 전문 용어이긴 한데 네. 투티어 시스템, 네네.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에 돈을 공급하고 상업은행이 일반한테 기업이나 개인한테 거래하는 이런 시스템이 유지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또 그래야 된다 하는 게 네. 이제 아주 재밌는 예가 있잖아요. 네. 은행은 저기 코트 보관소가 아니다. 아, 네네네, 그렇죠. 이 책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한테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은행은 뭐 지하철역 옆에 500원 내고 그 물건 보관하는 그 사물함이 아니고, 네. 코트 보관해주는 코트 보관소가 아니고, 그 카지노와 비슷하다. 그렇죠. 영업장에 손님이 들어오면 돈을 받고 카지노를 내준 다음에 이 안에서 실컷 놀아라. 네. 그리고 끝나고 나가서는 돈으로 바꿔주려고 그러면 좀 기분 나쁘긴 하지만 자기의 의무니까 자기가 발행했던 카지노 칩을 회수하고 돈을 원래대로 내주고, 그런데 한쪽에서 돈 다 잃은 사람한테는 자기가 카지노 칩을 주면서 또 빌려주기도 하고, 네. 은행은 그래서 그 카지노에 가까운데 현금 없는 사회로 간다는 이야기는 카지노에 한번 들어왔던 사람을 영원히 그 카지노에서 나갈 수 없게 만드는 일종의 이 우리 모두를 포로로 만들고 있는 그런 네. 시스템이니까, 현금 없는 사회는 정부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그리고 나가서 핀테크끼리 결탁을 해서 개인을 창살 없는 감옥에다 가두는 네. 이런 거라서 우리 그 자유를 지향하는 우리는 네. 그 현찰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 마지막 부분은 마치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 같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네. 아니면 네오가 나오는 매트릭스 같은 네네, 맞습니다. 그 시스템에서 탈출할 수 있는 탈출을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고 개인의 권리다 하는 이야기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엔 그래서 무슨 뭐 약간 정치적인 메시지로 나가더라고요. 네네. 재미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금 없는 사회가 이게 될 경우에는 예. 오히려 자유가 예속될 수 있고, 그러니까 예속 수준이 아니라 자유가 박탈될 수 있는 예. 상황이 온다. 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실은 뭐 요즘에 생각하는 뭐 삼성페이라든가 무슨 신용카드라든가 나중에 뭐 애플페이라든가 이런 걸 쓰면 너무 편하고 자유롭고, 뭐 주머니에 아무것도 안 들고 핸드폰 하나만 들고 다니고 모든 것이 해결되고 전철도 탔다 물건도 샀다, 그래 너무 자유로운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네. 예. 실제로 중국이 금년 2022년 북경 동계올림픽 네. 을 즈음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CBDC를 발행해서 북경 사람, 국민들이 쓰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많은 서방 세계가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프라이버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고 그럴 때, 중국인민은행은 지금도 우리는 개인 정보를 캐치할 전혀 필요성을 못 느낀다, 보장을 한다, 중국이 그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사실 CBDC를 중국인민은행이 발행하게 된 첫 번째 계기는 네. 마윈이 발행하는 알리페이하고 위챗 같은 것이 국민들의 15억 인구 중에 90%가 그걸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개인에 대해서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기업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니, 결국 20세기 초반에 미국에서 큰 문제가 되었던 강도 재벌, JP 모건이나 네. 밴더빌트나 구글드라든지 아니면 네, 록커펠러, 네, 뭐 록펠러. 이런 사람들이 미국을 옥죄어 가지고 결국 강도 재벌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네. 중국이 100년 뒤에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에서 인민은행이 CBDC를 발행한 거거든요. 네네. 분명히 겉으로는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마음만 먹으면 개인이 어디 가서 무엇을 얼마나 쓰고 소득을 어떻게 벌었는지 다 알 수 있다는 그거의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무슨 착한 일을 했는지 무슨 나쁜 일을 했는지 다 알 수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예. 네. 사람은 사실은 뭐 돈을 어떻게 쓰느냐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볼 수 있다라는 게 진짜 자본주의의 그렇죠. 큰 예. 어떤 하나의 단면이고 실제로 그런 것 같거든요. 중국의 3기 시진핑 3기를 보면서 누구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이 중앙인민은행이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라는 말을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한
지금은 이제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쌀쌀해졌는데 한 10여 전만 하더라도 WTO에 가입하고 난 다음에 열심히 서방과 가까워지려는 중국 이런 이미지가 있었을 때 중국이 하는 게 다 좋아 보였잖아요. 그래서 10여 년 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탈런가 교수가 넛지라는 책에서 보면 그 마윈이 하는 그 비즈니스가 굉장히 멋있다. 마윈이 운영하는 뭐 병원, 호텔, 학교, 뭐 보험사, 은행 안 하는 거 없는데 마윈 보험사는 중국 사람들이 여름에 그 매너 없이 더우면 우통 벗고 다니고 길거리에 막 침을 뱉는데 마윈의 그 보험사에서는 침을 안 뱉거나 우통을 안 벗거나 그런 레퓨테이션이 있으면 보험료를 깎아주고 이자를 조금 더 주고 뭐 사은품을 더 주고 한다고 그러니까 매너들이 좋아졌다. 그래서 중국 14억 인구의 매너를 좋게 만드는 것은 공산당의 철퇴가 아니고 넛지다. 금융기관에 살짝 보너스를 주는 것들이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니 앞으로는 이런 넛지가 그 사회를 지배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굉장히 좋게 본 거고요. 거꾸로 말하면 이 정보를 거꾸로 이용하면 저 친구는 담배를 한갑 사네? 매달 담배 피네? 그러면 건강이 나쁘니까 보험료를 올려야 되겠네. 그렇죠. 저 친구는 이상하게 뭐 책을 덜 읽네? 그러면 승진 가능성이 없으니까 대출 금리를 높여야 되겠네? 그런 식으로 우리를 평가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넛지가 정반대로 쓰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AI를 이용한 빅데이터를 좋게 쓰는 것뿐만 아니고 그렇죠. 나쁘게 쓸 가능성. 이 책에서 나온 제일 재미있는 예가 저도 깔깔거리고 웃었는데 제가 유튜브를 여러 사람 앞에서 보지를 못해요. 직전에 뭘 봤느냐에 따라서 여기 딱 올라오는 게 다르잖아요. 무슨 액션 장면 하나 보면 저는 무슨 폭력물을 좋아하는 줄 알고 뭐 싸우는 것만 쭉 나오는데 유튜브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알고리즘이. 그리고 제가 쭉 보다가 한 시간 내내 이거 뭐 보고 있으면 이것 좀 그만 좀 보고 나가서 운동 좀 하시오 하고 자동으로 끊어지거나 그런 기능은 절대로 없어요. 계속 제가 좋아하는 걸 들이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튜브는 아무리 머리가 좋아 반들 결국 나를 상품 가치가 있는 소득원으로 보고 정보를 뽑아먹는데 금융기관이라고 뭐가 다를 거냐. 자기가 갖고 있는 나의 모든 정보를 이용해서 나를 탈탈 털어먹을 생각만 하는데 내가 뭐가 좋아서 은행에다가 모든 걸 다 맡겨놓고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느냐. 그건 미친 짓이다 하는 게 이제. 그렇죠. 실제로 뭐 지금 테슬라가 자동차 보험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싸게 보험을 해주는데 나중에면 운전 습관 다 실내 카메라로 다 볼 수가 있으니 운전 습관 데이터가 허무하면 보험 거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보험이라는 건 사회 부조 시스템인데 사회 부조 시스템에서 아예 진입을 못하고 거기서 소외되는 일이 발생을 하면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잃으니 그러니까 사실 젊은 나이에 예를 들자면 일탈할 수도 있고 좀 사회 반항적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잘못하면 아예 사회 내부망에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로 갈 수도 있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곽지정님 얘기했던 바로 그 얘기가 이 책이 아니고 뭐 다른 데서도 많이 나오는데 20세기까지만 해도 어드버스 셀렉션, 역선택이라는 문제가 골칫거리였잖아요.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행동이 달라져서 계약했던 상대방이 골탕을 먹는 경우인데 유튜브나 아니면은 네이버나 이렇게 거대 플랫폼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게 되면 인버스 셀렉션이 생긴다. 입맛에 맞는 사람만 선택해서 끌고 오고 사회에 도태된 보험료가 올라가고 거절당하고 하는 사람이 늘어나서 디지털 금융은 금융 포용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금융 포획이다.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서 가치가 없는 사람은 탈탈 털려나가는. 그래서 금융 포용이 아니고 좀 있으면 오히려 떨려나가는 게 더 문제가 된다는데 그런 것들도 진짜 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제 기억으로는 미셸 푸코가 아마 판 옵티콘을 얘기했던 걸로 그렇죠. 기억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게 참 디스토피아 판 옵티콘의 현현인데 그게 오히려 아주 편한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편한 디지털 지불 시스템에 의해서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금융업 우리 같이 금융 쪽에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금융이 옛날에는 16세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돈이 많은 사람이 없는 사람 빌려주는 일방적으로 시혜를 해주는
이 대출에 초점이 맞춰졌다가 네. 그다음에 도시국가가 생긴 17세기 이후에 식민지 개척하면서 돈이 필요하니까 수신도 강조를 하면서 있는 돈 일단 맡겨봐라 내가 잘 운영해줄게 해서 그 머처트 뱅크에서 이제 커머셜 뱅크로 갔다가 그러니까 대출이 중요시 됐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수신이 중요해졌다가 이제는 이제 송금 지급 결제가 중요해지는 세상인데 지급 결제가 옛날에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지급 결제하면 말도 멋있고 네. 또 그 관련된 부서라는 게 컴퓨터 부서에서 보통 그 증권회사, 보험사, 은행 할 거 없이 컴퓨터 학과 졸업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저가 사회생활했던 80년대만 하더라도요. 결제부 같은 데는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바퀴벌레반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수표 어음 많이 갖고 다녔잖아요. 네네네. 그 각 지점에서 수표 어음 갖고 온 거 다 모아가지고 마대자루에다 넣어가지고 네. 끙끙거리고 이거 들고요. 네. 그 명동 은행연합회 건물에 있는 어음교환소에 갖고 날르면 밤새도록 컴퓨터가 소팅 작업을 해가지고 네. 줄 거 받을 거 은행별로 다 네팅을 했거든요. 아, 그걸 수기로 했습니까? 컴퓨터가 해주는데 그 앞에서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요새 은행에서 돈 세는 기계처럼 이렇게 네. 기다리고 밤새도록 기다린 다음에 해 뜰 때쯤 되면 5시쯤 되면 끝나가지고 그날 목욕하고 이제 밥 먹고 헤어져요. 네. 그래서 해가 지면 모였다가 해가 지면 흩어져서 바퀴벌레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들을. 그게 이제 결제가 오후 예, 4시 예. 은행 일이 끝나고 나서 그분들의 일이 시작되니까. 그래서 네. 지급결제라고 하면 모든 금융기관에서 제일 하기 싫은 하위 단계의 일로 쳤는데 네. 지금은 뭐 핀테크니 뭐니 해가지고 네. 가장 가까웠는 뭐 토스 같은 데는 아예 지급결제를 위해서 설립된 은행이었고 그래서 가장 각광받는 이 역전이 된 겁니다. 이제 네네. 여신, 수신, 지급결제에서 제일 막내 기능이었다가 지금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해지고 그거 따먹겠다고 지금 삼성페이니 무슨 페이니 뭐 온갖 거 다 매달리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또 더 큰 차원에서 보면 네. 고도 성장 우리나라가 7, 8% 성장하라고 물가가 뭐 6, 7%할 때는 대출 금리가 명목 금리 11, 12%래 가지고 송금할 때 한 2,000원 송금하고 그런 건 의미도 없었죠. 의미도 없었어요. 네네네. 근데 지금 저성장 사회로 가고 물가도 뭐 지금 다시 오르긴 있지만 1, 2%가 중요한 세상이 되니까 송금할 때 300원 받느냐 50원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우울한 면도 있죠. 네네. 세상이 이제 압축 쇠잔해지다 보니까 네. 사소한 것이 중요해졌다는 네, 이제 네, 네. 그런 반증도 되는데 네. 그걸 편리함이라고 생각하면 멋져 보이지만 네. 결국은 사소한 거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거래일 뿐인 거잖아요. 예. 거래 기록장인 거잖아요. 예. 결제라는 게 거래 기록장인 거고 예. 사실 은행의 본업이라는 건 돈을 빌려줘서 예. 그 사업을 일으켜주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리턴을 받는 거고 고정된 리턴을 받는 거고 네. 또 그리고 그것들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수신을 해서 또 수신한 사람들한테 일부 리턴을 해주는 어떤 중개 업무가 본업이었는데 이 거래 기록을 하는 업무가 중요해졌다. 예. 그러면 이렇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거래 기록이 중요해졌다는 걸 보면 거래 기록을 통해서 그 사람의 흔적을 갖게 되는 것. 즉 요즘 표현하는 데이터. 네.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으니 처음에는 그게 별로 중요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거를 뭐 AI 등 뭐든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그 사람의 행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그걸 다른 마케팅 도구로 쓸 수 있어서 중요해진 거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말씀하신 대로 압축 쇠잔해진 상황에서 작은 수수료가 중요해진 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두 가지가 다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겠죠. 이 프로를 보시는 분들이 역사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해주세요. 이런 얘기 어디 딴 데 가서 우리 차 박사님 아니면 못 듣습니다. 지금 방금 아까 역사 얘기도 그렇고 사실 데이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업은 금융업이잖아요. 돈 꾸고 난 다음에 말로만 찍는 게 없으니까 꼭 남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남기고 돈 빌려간 사람이 뭐 했나 염탐을 하고 그래서 그 염탐의 기록이 지금 유럽에서는 그 문화재로 남아 있습니다. 북유럽의 가장 큰 20세기의 JP 모건에 해당하는 푸거 가문이라고 있어요. 야코 푸거. 예. 푸거 가문에 푸거 일기라는 게 있거든요. 네. 전 자기가 깔아온 모든 망을 통해 가지고
요 옆에 빌딩에 있는 건물주는 뭐 헌사가 있는데 헌수 준비를 어떻게 하고 그 돈을 마련하려고 누구한테 돈을 빌리고 어떻게 됐다고 해가지고 염탐한 기록이 푸거 일기라는 게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그게 당시에 통치자하고 교황들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고 메디치 가문은 거기다 또 오늘날의 블록체인처럼 그걸 또 암호로 적어가지고 난수표로 적었다는 기록도 있거든요. 네. 금융업은 곧 기록 그것도 그 암호화된 기록의 그 산실이었고 우리가 쓰는 어음도 네. 어음도 뒤에 배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거 A가 B 줬고 B가 C 줬고 C가 D 줬다는 거를 일일이 적어가지고 트레이스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사실은 AI나 빅데이터의 시작은 금융업이었었어요. 그러네요. 예. 네네네. 근데 그게 이제 뭐 블록체인 기술이니 뭐니 이제 뭐 됐다고 그러는데 금융이 이제 기록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예. 네네네. 어떻게 보면 고향을 찾아가는 지금 다시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예. 저도 오늘 그 이 책을 읽으면서 현금을 좀 가끔씩 써야 되겠다. 예. 원래 근데 우리가 보통 지금 사회에서 이 책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현금을 쓰는 사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종의 탈세, 그렇죠? 세금을 빼놓는다든가 아니면 증여상속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남한테 주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세금 없이 하려고 하는. 예. 우리 요즘에는 뭐 무자를 거래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 뭐 다양한 이런 거를 하기 위한 도구로 그다음에 또 이제 범죄 수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현금을 쓰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하면서 그래서 그냥 디지털로 쓰는 게 깔끔하고 모든 기록이 남고 세금도 낼 수 있는 근거도 남고 그래서 이게 사회를 전체적으로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라고 계속 저희는 배워왔거든요. 예. 예. 근데 이 책에서는 그거 자체가 다국적 기업과 각국 정부가 심어놓은 일종의 그 신화 내지는 이 정치 선전이라는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탈세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 탈세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 뭐 용산 전자상거에서 컴퓨터 살 때도 현금 주고 사면 좀 싸게 하고 뭐 그런 게 물론 있기는 있는데 지금 FTX가 파산을 해서 FTT 그게 FTX 토큰 1달러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예. 근데 전 세계 180개 중에서 유일하게 바하마만 1,000불 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났듯이 그 FTX의 본사가 있는 바하마에 그렇죠. 본사가 거기 있죠. 임직원들이 자기 돈을 빼내기 위해서 바하마 사람들한테 그 FTT를 통해 가지고 거래하는 바람에 바하마만 아직도 1,000불 이상 거래가 되고 있어서 미국 당국이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제 그런 기사도 나왔고 또 우리가 골치 아파하는 해킹 문제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진정한 디지털 범죄는요. 금융 범죄는 다 디지털 금융을 이용해요. 그러네요. 현찰을 이용한 범죄보다는 디지털 금융을 이용한 범죄가 훨씬 더 많은데 규모도 훨씬 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 누가 누구한테 겨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예, 그런 모든 걸 봤을 때 현찰을 책에서 현찰을 마녀화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현찰이 물론 탈세의 수단으로 쓰일 수는 있는데 그거는 과세 당국의 징세 능력 부족에서 나오는 문제지 그걸 현찰이 잘못한 건 아니지 않느냐. 예,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상당히 수긍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최근에 사실 은행 자료가 없으면 몰라도 그냥 그 본인 집에다가 금고로에다 쌓아놓고 우리 영화 돈의 맛에서 잠깐 나온 것처럼 엄청나게 큰 집안의 금고에다 돈을 이렇게 산처럼 쌓아놓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은행 거래 기록이 다 남으면 그 나중에 현금이 빠져나간 것도 결국은 다 우리 상속세 체크할 때 보면 다 체크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징세 능력이 뛰어나면 할 수 있는 거긴 하네요. 맨 처음에 그 93년인가 YS 대통령 때 실명제 할 때 그랬거든요. 실명제를 실시하면 돈이 외국으로 나간다 어쩐다 막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결국 그 징세의 문제이지 그걸 금융거래 실명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또 의외로 93년에 실명제 했을 때 별 충격 없었습니다. 별 충격 없었어요. 제가 어리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 책에서도 얘기하듯이 현금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과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틈새를 내어주는 공간이 될 수 있다. 라는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가 되더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서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훨씬 더 고도화되어서 앞서도 얘기를 잠깐 했지만 뭐 이렇게 어떤 순간에 뭐 잘 자란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예 결제하지 못하도록 예. 막아버리면, 현금을 막아버리면 예. 소소한 돈으로 이렇게 장사를 하는, 예를 들어 시골에서 뭐 좌판 깔아놓고 자기가 농사한 채소나 과일을 판다던가, 아니면은 국어를 한다던가 할 때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사실 현금이 있는 거지. 그렇죠. 사회 소수자와 어떤 자유를 위해서 어떤 보증의 역할을 해주는데 그게 없으면 그것도 어려워진다. 그래서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보면 현금이 중요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예. 뭐 중국 우스갯소리로 중국에 가면 거지도 QR 코드로 동량을 받는다는 얘기들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럼 거지는 그 QR 코드를 받고 그러려면 스마트폰이 있어야지 자기도 또 돈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스마트폰 정도의 경제력은 있어야 되네요. 그러니까 중국이 거지들한테 스마트폰을 나눠주지 않는 이상 QR 코드로 국어를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서 뭐 여기가 조금 벗어난 이야기는 되는데 많은 나라에서 지금 CBDC 중앙은행들이 연구를 하는데 가장 걸림돌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온 국민이 PC나 스마트폰을 국가가 한 대씩 나눠주지 않는 이상 그게 없으면 거래가 안 되는 지급수단을 법정화폐로 만들 수가 있느냐. 그 얘기는 그 PC나 노트북을 스마트폰을 안 주고 CBDC를 법정화폐로 만든다는 이야기는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라틴어를 헌법으로 만들어 놓고 법을 지키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다. 라틴어를 아는 사람만 법을 지킬 수 있는 걸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하는 거나 스마트폰만 있어야지 거래할 수 있는 걸 법정화폐로 만들 수 있는 거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접근 가능성 면에서 중앙은행과 각국 정부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듣고 보니까 정말 맞네요. 저희가 너무 스마트폰, 컴퓨터를 너무 흔하게 쓰다 보니까 맞아. 그렇구나. 사실 이거 가진 지 몇 년이나 됐다고, 스마트폰 가진 지 이제 막 1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생각해보니까 스마트폰 없는 시대에 바로 10년 전에 있었고 그럼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흔하고 이런 것들 감안해 보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러네요. 좀 슬픈 이야기이긴 한데 저희 부모님은 연세가 많으셔서 4G폰 이게 손에 지문에 이제 수분 땀이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눌러도 터치가 안 돼요. 이게 수분이 없으면 터치가 안 됩니까? 노인네들은 그걸 우리가 서툴러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피부가 건조해져서 이게 눌러지지가 않아서 옛날 핸드폰 파는 데를 찾아서 다니시거든요. 투지폰 있는 데를. 버튼이 있는 거, 버튼식. 버튼식이 더 낫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참 많더라고요. 그러네요. 노인들은 그럼 어떡할 거냐,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네요. 이게 일종의 편의성이라는 것으로 포장된 획일성이. 좋은 얘기시네요. 획일성이. 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사람이 현재 자기됨을 다 누리지 못하고 현재 자기됨이 마치 부채처럼 느껴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이런 현금 없는 사회에서는 도래할 수도 있는. 그러네요. 이거 한국도 상당히 위험한. 우리도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서 노인분들 많대는데 그 노인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면 그때 되면 더 좋은 기술이 나와서 말로 하면 알아듣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기술 속도에만 초점을 맞춰서 변화가 좋은 거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이 책에 맨 처음에 나온 게 또 마차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차라는 게 뭔지 모르니까 맨 처음에 자동차 선전이 나왔을 때 horseless carriage, 말 없는 마차라고 뭐 말은 똥도 싸고요, 뭐 냄새도 나고 뭐 이렇게 마차의 나쁜 면만 강조를 하면서 공해나 사고나 이런 건 얘기 안 하고 자동차의 그런 건 얘기 안 하고 마차의 나쁜 면만 이야기해서 당장 마차는 사라져야 되는 거라는 것처럼 사회 전체가 몰고 갔다. 지금도 현금 없는 사회에서 현금은 나쁜 거야, 그걸 없애야 돼 하는 그 정치적 코드가 거기 들어가 있다. 그거 대신에 대체할 게 뭔데, 그렇게 해서 대체되는 세상은 얼마나 좋은 세상인다라는 것을 생각을 못하게 만들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없애야 되는 식으로 만든 게 말 없는 마차고 그 다음에 현금 없는 사회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기업 효율성의 문제와 인간의 자유,
문제가 서로 굉장히 그 부딪히는 충돌하는 그렇죠. 지점이 예. 있는 거네요. 예. 이 부분.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업 분석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효율성에 굉장히 매몰되어 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조금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아, 정말 그렇구나. 내가 너무 효율성에 매몰되어 있었고 인간의 자유의지의 자유적 선택 그게 이제 보편화된 가치를 우리가 민주라고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 책 뒷부분에는 이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을 만들었던 이 암호화폐의 모험담이 조금 이렇게 현장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많이 자세히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그 디지털 거래만으로 이게 모든 게 아니고 현금의 공간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면 그 현금의 공간처럼 자유로운 공간이 암호화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셔요? 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는 아닐 텐데 그게 국경을 넘는 것까지도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그게 금방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작은 동아리에서는 통하겠죠. 로블록스 사회에서 뭐 아이템을 주고받는 거라든지 그 합의된 사람들끼리 서로 수긍할 만한 퀄리티를 갖고 있는 것들을 주고받는 거는 될 텐데 모르는 사람하고 그걸 지급수단으로 삼아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 때 그걸로 쓴다는 거는 좀 생각하기는 어렵죠.